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의 오순영입니다. 우선 창립 3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 30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한글과 컴퓨터의 CTO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30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한글과 컴퓨터 창립 30주년 만에 최초의 여성 CTO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지금 직전에 이제 본 협회 설립하신 이규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고진 그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또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지금 한글 컴퓨터에서 IT에 있다가 지금 금융 쪽으로 넘어와서 금융에서 이제 새로 얻은 타이틀이 최연소 임원입니다. 거기선 여성이 빠졌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금융업계 최연소 임원으로 제가 이번에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어드밴티지를 잘 살려야겠다는 것들이 저한테 조금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설립하신 이규호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되게 뭉클하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로 감동적이어서 그 말 힘 하나하나가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를 사실은 한글 컴퓨터 소속일 때 만들었는데 이제 제가 금융 쪽으로 와서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미래, 인공지능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금융 혁신의 미래,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용어는 말이 나온 지가 너무 좀 오래된 용어잖아요. 오래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물리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IT 회사에 있다가 이제 금융권으로 와보니 거기는 전통적으로 금융업을 하는 곳이고요. 거기야말로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그 IT 현장에서 봤던 거와 다른 산업계에서 하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경험하게 됐고요. 지금 순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저는 인공지능을 지금 얘기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것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그렇게 바뀌지 않고요.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죠. 2012년부터 해서 2016년에 나온 얘기니까요. 되게 오래된 얘기고요. 어쨌거나 그때 했던 얘기가 4차 산업혁명 모든 게 다 뒤엎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 2차, 3차랑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진기기관 기반의 어떤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는 2차 산업혁명, 정보화가 되는 3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지능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이런 얘기가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 사실상 이런 각종 초연결, 초지능이 가능했던 거는 디지털 인프라가 훨씬 좋아졌고 5G가 나오고 이런 것들 기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인공지능도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된 용어거든요. 거의 50년 거의 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것들이 실제 실생활에 반영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금융에 있으니 금융의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들, 저희 빅데이터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금융산의 이제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금융 플랫폼이란 용어가 이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체제의 고도화,
사실 금융에 와서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기가 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도메인의 지식이 좀 없다 보니까요. 이 관련된 건 뒤에 가서 또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다른 하나는 지역결제 수장, 지금 페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페이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이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는 그 몇 가지들의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은행 산업 쪽에서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명에 관련해서는 이 자료들은 제가 이제 뭐 지금 금융 관련, AI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나 그다음에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발췌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자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말하는 디지털 혁명은 일단 지금 고객이 바뀌었죠. MZ세대들이 나왔고요. 그 MZ세대들은 은행 가서 인출하지 않고 그 안에 앉아가지고 계좌 틀지 않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 니즈가 변했고 실제 기술 발전되고 디지털화 됐습니다. 인공지능도 뭐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가 많아짐에 따라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고객 접점의 변화 같은 얘기긴 한데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더 확산이 됐고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그렇지만 뭐 화상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모바일뿐만 아니라 그 고객과 그 다음에 영업점이 만나는 루트가 정말로 다양해졌습니다. 고객 접점이 변화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뱅킹은 특히나 금융규제 쪽은 규제 쪽이 조금 다른 쪽보다도 좀 더 좀 엄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좀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은 사실은 토스라는 얘기도 잠깐 했지만 뭐 카카오뱅크, 토스 기존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금융 쪽으로 진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핀테크라고도 하기도 하고 테크로부터 핀으로 가는 테크핀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다 저희의 뭐 예를 들면 경쟁 상대가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금융 쪽은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뭐 AI 스피커, 그다음에 뭐 챗봇, 콜봇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은 그 AI들이 또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그 AI 기반 금융 서비스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소비자 접점에 있는 AI들이라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흔히 만나는 챗봇, 아바타봇, 그다음에 뭐 스피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금융업 안쪽에서 현업에서 일하면서 AI가 적용되는 부분이 이제 백오피스 서비스 쪽입니다. 그림의 마지막 쪽에 있는 AI 기반의 신용평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 뭐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 같은 거 하잖아요. 대출 심사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겁니다. 실제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재무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비재무적인 요소, 예를 들면 경영진,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대표이사의 뭐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커리어라든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AI 기반의 신용 평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RP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다 모든 게 문서잖아요. 문서. 저희가 뭐 통장 하나 개설하려고 그러면 각종 서류들을 다 띄워와가지고 제출해야 되고요. 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각종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훨씬 많죠. 그것들을 실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했었지만 이거를 OCR 기술이라고 해서 그 문서를 스캔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내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다 입력이 됐는지 가부 맞는지를 다 판단해서 하는 그 RPA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리스크 관리 쪽,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 분석 쪽, 그쪽으로도 백오피스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중간에 미들오피스 서비스 쪽으로는 뭐 이상거래 탐지, 저희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은행 와서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AI로 탐지를 하거든요. 뭐 보이스피싱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조선족이나 이런 데서 전화해서 돈 붙이라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스피싱도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대포 통장을 파악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AI가 이 지금 이 패턴을 보고 이게 혹시 대포 통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하는 부분에 다 AI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이제 뭐 기사화되거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금융에서 AI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한 부분이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AI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뭐 고객 관리하는 부분, 업무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부분 관련해서 다양한 AI 활용 사례가 있고요. 금융 쪽은 다른 이제 대고객 서비스나 이런 쪽 하는 것보다 좀 더 해볼 만한 게 뭐냐면요. 금융은 다 숫자로 다 나와요. 이게 그래 이 기존에 이제 콜센터로 하던 것들을 챗봇 콜봇을 이용해서 얼마나 고객을 더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처리한다는 게 숫자로 다 나오고요. 실제 신용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재무적인 평가, 재무적인 평가를 다 해서 나중에 이 기업의 신용등급은 무슨 등급이야라고 나온 다음에 이것들이 나중에 좀 지나서 실제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에 대한 추적까지도 다 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되고 있느냐를 저희가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은 이런 부분이 좀 저희가 하기에 훨씬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손에 잡히는 그런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대신 이제 금융 쪽은 다른 업계 쪽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용평가를 사람이 영업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업점에서는 어떤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서 실적을 내고 싶어 할 거고요. 그걸 최종 심사하는 심사역 쪽에서는 사실 부실한 기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 둘 사이에 AI가 또 판단을 합니다.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영업점에서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여기는 돈을 이렇게 꿔줘야 돼요라고 하고 심사역 쪽에서는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안 돼요라고 하겠죠. 그 사이에 AI가 또 평가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그 AI 평가가 어쨌거나 영업점이든 뭐 심사역 쪽은 한쪽으로 치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AI가 실제 금융 쪽에서 하는 일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그걸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행복 프로젝트냐면요. 영업점에서 평가하는 거하고 심사역 쪽에서 평가하는 건 입장 차이가 있어요. 양쪽에서 하다 보면 둘이 싸우겠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 뭔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상황들을 AI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그게 왜 그 평가가 나온지 설명도 대충 다 해줘요. 요즘 그것들을 저희가 다 그 요소들을 다 뽑아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신용등급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금융, 그 다음에 기업 금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각의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으로 이런 수치적으로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뭐 돕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전에 핀테크, 테크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전통적으로 은행 쪽에서는 뭐 핀테크가 됐든 테크핀이 됐든 그 양쪽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게 저도 은행에 와서 상당히 놀랬던 부분은 제가 IT에서 은행을 왔었을 때 상당히 보수적이고 되게 이렇게 뭔가 리스크 테이크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왔지만 생각보다 많이 진취적입니다. 내부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랬던 부분이 금융의 경영진들이 쓰는 대부분의 용어가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그 다음에 에자일이라는 용어도 쓰시고요. 이 모든 쓰시는 용어가 IT 쪽을 진짜 많이 쓰시고 그것들을 써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 큰 흐름이고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피테크 쪽에서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용평가나 아니면 콜보 챗봇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준다던가 그런 것들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약간 성향상의 차이가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는 AI가 어느 쪽으로 금융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냐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 쪽, 콜봇, 챗봇, 콜센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투자나 자산관리 쪽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또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데이터, 디지털 이런 흐름은 다 똑같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디지털을 AI로 바꿔도 말이 되고 거기에 데이터로 바꿔도 말이 되고 어쨌거나 그 요소들이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구성 요소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현재 뭐 국내도 그렇지만 글로벌 은행도 AI 기술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뭐 숫자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써져 있지만 여기서 저희한테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폭이 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AI에 대한 투자가 많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 DT에 대한 것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그 DT의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나 어떤 그 행동이나 문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표가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뭐냐면 AI를 뭐 꼭 금융이 아니더라도 모든 업계에서 받아들일 때 높은 성과가 나는 회사와 낮은 성과가 나는 회사의 차이를 보시면 일단 전사적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쓸 거고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라는 것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의 사이가 3.9배나 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그것을 활용하는 임직원들, 직원들한테 DT 교육이나 AI 교육이 제대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그 AI도 보면 AI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술 테크 그룹에 따로 있고요. 현업 부서들은 뭐 개인 고객 그룹, 뭐 기업 그룹, 뭐 여러 그 실제 영업점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많은데 그 부서들이 실제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납니다. 정말로 어려운 부분은 현업에서는 생각보다 AI든 DT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테크 관련된 조직과 그 다음에 현업에 있는 실제 금융 관련된 조직 간의 그런 콜라보레이션, 협업, 그 다음에 그런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게 실제 고성과로 나는지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는지 거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금융 AI의 미래를 보면 뭐 여기서 또 AI를 그냥 DT로만 바꾸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금융의 이제 AI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한다. 38.2%까지 2020년에 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전사적인 영역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뭐 그쵸. AI 기술이나 어떤 다른 기술들을 융합해서 나만의 은행원이 출현한다. 이게 뭐냐면 초개인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가서 그냥 그 사이즈의 옷을 맞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양장점으로 맞춰 입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AI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한다라는 거하고 대다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개개인 한 명 한 명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나만의 은행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자산 관리나 나한테 어떤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행원이 곧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AI 관련해서 금융 쪽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하고 그게 규범적인 부분이죠. 윤리적인 부분. 왜냐면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 사례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차별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AI는 결국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편향성이 그대로 AI에도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 신뢰성에 대한 부분, 윤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차츰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복해야 될 사항,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 규제가 이제 있다라는 거고, 지금 AI 쪽은 작년에 금감원에서 그 AI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 금융에서 AI를 활용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지켜야 돼. 어떤 리스크 관리도 돼야 되고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윤리적인 것도 해야 돼. 이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강화가 될 거고요. 대신 이제 업에 대한 것들은 많이 좀 완화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기사 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위협이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테크 회사에서 왔지만 위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 그들은 그들의 장점이 있고 또 저희는 또 은행이 가진 또 원래 했던 저희 업의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오프라인 점포들도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위협도 증가한다는 것도 극복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금융 쪽은 사실은 테크, AI 인력들을 좀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부분은 잘 알려진 그런 큰 회사들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저희한테는 극복할 사항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슬기 있게 해결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금융 쪽은 뭐 뱅킹의 미래는 뱅크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을 하고 있지만 금융에 국한해서 저희가 뭔가 기술이나 그다음에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가 있고 어쨌거나 AI는 금융기관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거고 DT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외부 기술로 가져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가져야 할 역량으로 또 생각을 할 거고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라고 해서 이게 거의 끝나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시간관님이 엄청 철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가지 트렌드가 이겁니다. 오픈 API 기반의 플랫폼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강력한 슈퍼 앱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스타뱅킹, 그 다음에 뭐 신한 같은 거는 신한솔, 저희 오프라인 점포가 아니라 온라인 앱을 통해서 뭔가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그쪽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DT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은행과 빅테크, 핀테크 간의 협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의 판도를 바꿀 그 와일드카드가 AI라는 부분 그리고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맞춤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금융업계의 디지털 혁신 거기에 5가지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술적인 거라서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은행이 저희가 점포가 아니라 다양한 그 옴니 채널을 통해서 DT한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너무 소감을 많이 해서 이호 교수님한테 감동받은 얘기 좀 길게 할 것 같습니다.